근데 게이트키핑을 얘기하면 이제 바로 연관되는 게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자, 계속 연관됩니다. 선택적 노출 얘기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관심과 지식은 이슈에 대한 정향적 욕구가 있는데, 정향적 욕구는 뭐냐면은 관련성과 불확실성과 관련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와 관련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가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것일수록 더 노출하고 싶어요. 내가 알고 싶어야 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싶어. 그런 정보일수록. 그리고 나와 관련성이 많아.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슈야?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반값 등록금, 아니면은 장학금, 이런 이슈. A 받는 거, A 플러스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정보. 그리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고 그래. 어떻게? 이번에 디미결혼 수업 시험 3문제 중에 2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2문제가 뭘까? 봐야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정보를 또 증폭시켜서 이것을 재광화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령 예를 들면은 나는 그 낙곰수가 실제 사례니까 그 얘기를 듣게요. 나는 지금 뭐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뭐 되는 게 없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 뭐 전철값 너무 오르고 정말 이거 너무 미치겠어. 근데 뭐 얘네들 뭐 잘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잘 몰라. 근데 낙곰수에서 하나씩 2개씩 얘기합니다. 이건 이래서 물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래서 FTA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래서 뭐 내곡동 이런 거고, 이래서 사대강 이런 거고, 이러한 정보가 정말 몰랐었는데 불확실한 단계가 하나씩 이해 단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이 잘 안 돼, 등록금이 높아, 이러한 관련성이 높은 정보에 대해서 왜 이러한 정보가 왜 이러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매스미디어에서 잘 안 다루고 다뤄봐야 기껏 뭐 살짝 다루고 이건 너희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낙곰수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이거는 너희들 책임이 아니야,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야,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깨야 돼, 그 깨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반값 등록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맞아, 그래 맞아, 해야 돼. 관련성도 높고 불안실성도 감소가 된다면은 맞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자기 태도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광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 발전을 통해서 요거는 저기요. 미안. 의제 설정인데 의제 설정이 내용 안 썼네. 해서 하고 미디어 수용자의 그 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툴을 이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제 설정이에요. 의제 설정.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발생됐어요. 재미있는 일이란 뭐냐? 의제 설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까 게이트키핑. 게이트키핑이랑 연관돼서 이제 의제 설정을 온 거예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매스미디어. 그런데 낙곰수는 매스미디어가 아니잖아. 낙곰수는 매스미디어가 아닌데 의제가 그렇게 우리 대중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나온 용어가 역의제론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의제론이냐 뭐냐? 원래는 매스미디어에서 다루는 내용이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대중들에게 다루어진 의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인들이 이거 여론이 이래, 이거 빨리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정책 의제로 가는데, 이거는 여론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받아서 다시 가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원래는 의제 설정 이론이 매스미디어 의제가 공중, 대중들에게 가고 그리고 정책으로 가게 돼 있는데, 역의제 이론에서는 퍼블릭 의제가 미디어 의제로 가는 겁니다. 이 퍼블릭 의제는 누가 만들었어? 개인 미디어. 예를 들면 낙곰수. 그래서 요거는 의제 설정 이론. 어떻게? 미디어 의제가 퍼블릭 의제로 하고 퍼블릭 의제가 펄리시 의제. 요거는 뭐냐? 미디어 의제가 대중 의제, 공중 의제로 가는 거고 그다음 정책 의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역의제는 어떻게? 낙곰수와 같은 개인 미디어가
대중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매스미디어에서 뉴스를 다루죠. 오히려. 그리고 그것이 또 개인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 이펙트를 똑같이 겪어서 정책 의제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의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의제 이론과 역의제 이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낙곰수 현상은 아직 데이터를 분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 하고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한 한미 쇠고기 협상 의제화 과정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사실 한미 쇠고기 협상 의제화는요. 2007년 4월 29일 날 2007년? 2008년 2008년이죠? 2008년도 시점이 헷갈리네. 4월 29일에 PD수첩에서 원래 처음 다뤄졌던 겁니다. 그런데 별로 파급이 안 됐어. 별로 그렇게 대중의 주의를 못 끌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아고라에서 야 이거 큰일이다. 미국 쇠고기 들어오면은 광우병 문제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일부를 비롯한 많지 않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청계천에 나가서 피켓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이 이후로 아고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청계천에 모이는 인원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사 매스미디어가 이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섰다. 아고라 여기 난리 났다. 라고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또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뭔가 크게 터지겠구나 해서 거리로 나가고 당시 기억나세요? 2008년도에 그때 시끄럽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아침 이슬을 부르시면서 데모하는 촛불 집회를 한 모습을 봤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고 그 정도로 거세졌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 의제로 이렇게 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라든가 고시인가라든가 고시 관보 개제를 연기하고 한미 추가 협상을 하는 정책 아젠다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역의제론이 반영된 거예요. 이거를 한번 아직까지 제가 데이터 분석을 안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전통적 의제 설정은 그 당시에 약했었는데 인터넷에 의한 의제 파급, 즉 개인 미디어, 팟캐스팅과 SNS에서 내곡동 사건이라든가 또는 11.6으로 한번 가볼까? 11.6? 11.6으로 가면은 11.6 제선 때는 나경원 의원 1억 피부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뤄지니까 매스미디어에서 나경원 의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보도를 했어. 정책 의제로 가진 않았지만 그것이 대중 의제로 잡은 거죠. 역시 역의제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4.16 총선도 제가 조만간 한 다음 달 초쯤에 다 분석을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이번에 이러한 역의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석해 보면은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이번에 조금 덜했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매스미디어가 잘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는지는 어떤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그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어떤 이유? 새누리당이 이렇게 선전을 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매스미디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는 여전히 약간 이제 보수 쪽에 있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의제 설정일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좀 일찍 갔네요. 다시 이제 올게요. 여기서부터 할까? 자 개인 미디어 다시 가서 이제 선택적 노출을 해서 예를 들면 낙곰수면 낙곰수, 낙곱살이면 낙곱살, 뉴스타파면 뉴스타파. 근데 보수 쪽에 개인 미디어는 별로 없는 것 같나? 혹시 보수 쪽에 개인 미디어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나 예전에
그 변희재하고 누구하고 하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그거 못 들어가지고 보수 쪽에 혹시 아시는 분? 개인 미디어 뭐? 없어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제거가 되면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명박 정부 나빠. 바꿔야 돼. 심판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개인들은 극단의 편향성을 띠게 하여 신념과 가치에 따라 한쪽으로 편향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집단 극단화라고 하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집단 극단화라고 하고 개인 미디어는 유유상종 미디어로 존재한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유유상종 미디어. 어떻게? 좌편향 또는 우편향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하잖아. 선생님,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럼 저는 뭐 어디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SNS 이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럼 다 그렇게 한쪽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게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다. 뭐냐? 양극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꼭 양극단 아니어도 돼요. 주류가 아닌 메시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보수 쪽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속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잘 개진 안 합니다. 거기서는. 왜? 다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좌편향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벽돌 날라올 것 같아. 트위터에서 벽돌 날린다는 표현 쓰죠? 벽돌 날라올 것 같아. 잠자코 있을래. 이런 식의 고립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먼저 갈까 그럼? 집단 극단화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 그 전보다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뭡니까 임신되는 거를 수술하는 걸 뭐라 그러지? 낙태 수술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놔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낙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더니 더 극단적으로 보수가 되는 경향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극단화 현상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극단화고요. 다시 이제 와서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회적 폭포 현상이 뭔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믿음이 어떻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중간에 있어. 그래서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그런데 하도 이쪽에서 떠들고 뭐 얘기하고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조국 교수님도 이런 얘기하시고 공지영도 이런 얘기하시고 김재동도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그래 맞아. 그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분들이 틀렸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전적으로 옳다는 얘기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 판단 여부에 상관없이 그거 그냥 소문으로 봐도 괜찮아요. 원래 저기 루머의 심리학이에요. 저기 원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가? 그런가? 해서 실제로 아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김재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기 누굽니까 조국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공지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믿음이 형성하게 되는 것 바로 사회적 폭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 또는 의견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가는 성향을 사회적 폭포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SNS, 팟캐스팅과 같은 개인 미디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보는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개인 미디어는 이제 게이트키핑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팟캐스팅을 하면은 아마 거의 안 듣겠지. 뭐 체크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정보가 있어, 재미가 있어.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100개도 아직 안 넘었어. 뭐 공부한다고 올려달라 했더니 언제고. 어떤 건 조회수가 2인가 3이야 지금. 뭐 공부한다고 올려달라 놓고선 거기서 시험 문제 낼까 그냥. 이런 거면은 게이트키핑인 건 의제 현상 이건 아무 문제 없는데 낙곰수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600만에서 1000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낙곰수에서 정보를 끄집어낸 거, 게이트키핑한 거, 그리고 이것이 퍼블릭한테 쌌는데 팟캐스팅이라고 쌌는데 사람들이 다 듣고서 그래 내곡동 나경원 1호 이렇게 돼서 사회적 의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대중적 의제. 그러면은 의제 형성을 한 거 아니에요. 즉 개인 미디어가 매스 미디어 이펙트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2.6 선거에서는 개인 미디어 즉 팟캐스팅과 SNS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서울시장 당선의 1등 공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하고 그러면 SNS에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다소 진보적인 메시지가 SNS, 여기서 SNS는 트위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위터 상에서 더 메시지가 많이 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부를 욕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하는 메시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심판해야 돼 얘네들. 심판받아야 돼.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아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다. 뭐 다른 세계를 비교해봐라. 이 정도면은 우리 경제도 나쁘지 않고 뭐 하다. 이런 메시지가 붙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쌓아온 태도나 믿음으로 한쪽으로 가게 되죠. 어떻게? 이명박 정부 잘했어 이 정도면 또는 이명박 정부 바꿔야 돼 라고 양쪽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적 노출을 통해서 제거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간다. 그것이 그룹 양극화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내가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또 저 사람들한테 또 욕먹지 않을까? 쟤네들 뭐 얘기만 하면은 모른다고 그리고 지네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재수 없고 밥맛 없고 뭐 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의사 표현을 안 해요. 침묵의 나선형 이론은 그것을 고립된 공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혼자 있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선거와 같이 결정 단계가 오면은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나의 결정을 확고히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뭔가 참된 정보라든가 그 정책이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김주동이 얘기를 했으니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 특히나 그런 메시지에 더 쏠리게 된다. 그것을 소셜 캐스케이드, 사회적 폭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그림을 그려지세요? 개인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메시지가 형성이 돼서 의제가 형성이 되고 그게 중시되게 생각을 하고 그럼 그 SNS 안에서 왜 양극단으로 나뉘다가 어떤 사람 조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큰 그림 그려주세요. 여기에만 그려지면은 팟캐스팅, 소셜 미디어, SNS와 같은 개인 미디어에 대한 커다란 그 작동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게이트키핑 했죠? 요거 이제 했죠? 의제 설정, 여기제 설정 했죠? 집단 극단화, 침묵의 나선형, 사회적 폭포 현상 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데 신문과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중요하다고 보도하는 주제가 대중에게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 이게 의제 설정입니다. 그런데 역의제는 뭐냐? 신문과 방송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퍼블릭, 개인 미디어 등이 매스미디어에 영향을 더 준다. 얘기하는 거고요. 질문!
다 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총선에서 개인 미디어와 매스 미디어의 사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게이트키핑 배웠습니다. 의제 설정 배웠어요. 선택적 노출도 배웠습니다. 집단 극단화 배웠어요. 사회적 폭포 현상 배웠어요. 신문의 나선형 이론 배웠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 미디어와 매스 미디어가 어떻게 뭐 경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 경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나왔는데 그것이 이번 총선 결과 이렇게 연관이 됐다 라고 쓰실 수 있겠죠? 누가 한번 나와서 얘기 좀 해볼까? 응? 우리 1,1학번 중에 베스트가 있는데 1,1학번의 베스트는 물론 준호긴 한데 응? 준호야 응. 너 제일 잘생겼잖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천천히. 해봐. 틀리면 어때? 틀린 거 없어. 그 이번 총선에서는 매스미디어에서 김용민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뭔가 팩트키핑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일단 이렇게 하면 100점 만점에 7점. 100점 만점에 7점에 7점. 7점. 우리 해나가 한번 해볼까? 해나가 항상 열심히 들으니까. 보고 괜찮아. 이거 방송 타는 거다 유튜브에. 제가 앞에 카메라 잡고 있다는 얘기.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연극반을 했었어요. 연극 굉장히 좋아하고 아직까지도 즐겨하는데 우리 온유. 연극반 열심히 잘했잖아. 무대 하듯이 떨지 말고. 그때 연극 잘했지? 아, 네네. 한번 해봐 우리가. 아, 카메라 줌이 쫙 잡아가지고. 저는 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 의제 설정으로 김용민 사건에 더 주목하게 했던 것 같고, 네, 선택적 노출을 하면서 다른 의제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네, 저 그렇게 그것만을 그렇게 선택적 집중을 하면 다른 것을 놓치지 못하게 한다. 네, 네. 이렇게 하면 8점이야. 100점 만점에서 8점. 뭐 아예 변별력 확실하게 나오겠네. 시험 보면. 우리 에이스 희우. 우리 희우. 그럼 우리 희우가 에이스지. 지금 쫙 좀 당겨줘. 저는 그 침묵의 나선형 이론을 할 건데요. 말할 건데요. 그거 다 얘기해야 돼. 아니 그냥 일단 저거 하나만 일단 할게요. 네? 다 와.
되게 얘들아,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정원아 준비하고 있어. 막 다들 새누리당을 되게 새누리당을 되게 다 안 뽑을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다 인터넷에서도 이제 뭐 새로운 당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투표 결과를 보니까 새누리당을 뽑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침묵의 나선양 이론이 거기에 그 사건과 딱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침묵의 나선형 이론에 대한 설명은 잘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8개 중에 하나 했으니까 12점. 우리 저 뒤에서 언제나 우리 열심히 하는 정원이 하고 마지막은 국방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준모 아러지 씨. 저도 그럼 하나 아니야 다 해. 아, 왜 하나만 해? 다는 못하겠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저 사회적 폭포 현상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다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그 새누리당은 박근혜라는 대선 후보자가 그 비상대책위원장도 했었고 그런 거에 반해서 민주당은 한명숙이라는 그냥 좀 박근혜에 비해서는 조금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12월에 대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선에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라는 사람한테 많이 힘이 갔다. 많이 그쪽으로 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대선 주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쪽 이제 쏠이 있다. 그래서 그걸 사회적 폭포 현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느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준모가 ROTC 대표야. 이거 저기 녹화해가지고 중대장님한테 보여줄 거야. ROTC 대표로. 일단 쭉 정리해. 쭉. 일단 총선에서요. 그냥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 일단 낙범수라는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진보 쪽이 개인 미디어를 많이 이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쪽이 매스미디어를 많이 이용했는데 김용민 사건을 보면은 일단 조중동에서 김용민 사건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단 집단 그러니까 김용민이 잘못했다는 의견과 그래도 그거는 뭐 이제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그냥 과거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집단 극단화 현상을 가져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잘했어. 잘했잖아. 계속 해봐. 자, 지금 이 준모가 설명한 거 얘기하면은 김용민 사건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개인 미디어에서는 김용민 사건이 대수롭지 않은 거다. 이거 용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냥 갔고 매스미디어에서는 이거 중요하다. 이거 결격 사유다. 라고 의제를 형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집단이 극단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쪽은 개인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김용민 찬성 쪽으로 김용민 문제가 있다고 한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은 김용민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집단이 극단화됐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키핑, 의대 설정, 집단 설정 잘 설명했잖아. 그러면 사회적 폭포, 침묵에 나서 선택된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침묵에 나서는 거는요. 아까 저 희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 새누리당하고 이제 무슨 당이었죠? 기억이 안 나요. 민주당. 네. 새누리당 민주당. 민주통합당이랑 이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원래 총선 전에 예상으로는 이제 민주통합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고 새누리당은 100석도 차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왔었는데
일단 민주통합당은 복지를 들고 나왔고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항상 들고 나온 게 국가 안보 쪽을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견 개진을 안 하고 자기의 표현을 안 했던 사람들이 예상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침묵의 나선 이론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민주통합당이 제 생각에는 항상 구체적이지 않고 복지만 내세우고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 그 사건도 있었고 하면서 일단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남북 관계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견 개진 안 한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적 폭포 현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100점 만점 한 65 정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채점 기준은 제대로 각각에 대해서 설명 안 하면 나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100점 만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점수를 할 거예요. 먼저 한 10명 정도를 그냥 본 다음에 아, 이 정도 실력이구나라고 해서 평균 점수를 대충 생각을 하고 한 80점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높이 주고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못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해서 어차피 여기가 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오늘 더 안 나갈 거예요. 목요일날 다른 PPT 보시면 돼요. 지금 교재 다 올라갔어요. 그쵸? 개혁학상권에 다 올라갔고 PDF 안 올라간 거 없죠?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 보는 걸로 해요. 또 질문? 오케이. 오케이. 크게. PPT는 안 올려줄래? 올려줘? 올려줘 이거? 이거? 방송 봐. 방송 보라고. 아까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 야, 창피해 죽겠어. 조회수가 3개야. 올리다 때는 언제 그거? 그래. 됐죠? 오케이, 수고. 여러분, 동영상은요, 이번 주까지 다 올릴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